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자신에 대해 가혹한 비난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와 아주 친한,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부모나 자식이든 부부간에도 아프다거나 뭔가 불행해 보일 때 미안하고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나는 편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심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움에 빠집니다. 나를 자책하다가 가족을 원망하다가 그런 나를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책임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정말로 그게 내 책임일까요? 그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내가 무능한 걸까요? 너무 과도한 책임을 떠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개구리나 지렁이를 돌로 죽였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가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들로 합리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죄책감, 과도한 양심의 가책은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의 저자인 일자 샌드는 유럽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 상담가라고 해요. 저자 자신의 이야기와 치유 사례를 보면서 유럽이어도 한국인과 똑같은 정서를 느끼는구나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 숨겨진 감정들을 해방시키고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비합리적 죄책감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죄책감으로 당연히 합리적 죄책감과는 결이 다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은 비합리적이다. 세상에 태어난 사실에 대한 죄책감,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 등은 전부 비합리적 죄책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타인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 태어난 성별 등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비합리적 죄책감은 수치심과 비슷할 수 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만회해야 하는지 모르는 감정이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생긴다. 제가 본가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대해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어렵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되도록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귀담아 듣는 척해요.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힘들게 머리를 굴리면서 말이죠.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벌써 가느냐고 잡으세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라고 하시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슬프고 모든 게 다 벅차게만 느껴져요. 한마디로 불행해요. 아버지가 잘못 사는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책감이 들어요. 며칠 전에 아버지를 뵙고 왔더니 여자친구가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루네. 당신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할까. 아직은 행복해질 여지가 남아있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상하게도 비합리적 죄책감을 느낄 때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든다. 그래서 더 괴롭고 슬퍼진다.
루네는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을 탓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그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아버지를 방문하고 나면 며칠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다행히 그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차근차근히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 죄책감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대개는 합리적 죄책감의 본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는 시기다. 이혼하고 나서 전 배우자의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해보자. 이를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것이다. 물론 당신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은 결코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전 배우자가 잘 지내는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비합리적 죄책감은 밖으로 끄집어내야만 한다. 그래야 그 죄책감이 상황과 비교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크기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죄책감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문제가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커진 걸까? 그리고 어떤 위험 부담이 따를까? 비합리적 죄책감은 드러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사과의 편지를 써보자. 편지는 가까이 다가가서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준다. 단, 편지를 쓸 때는 합리성을 따지면 안 된다. 당신이 사과하는 그 일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사람은 없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사과를 통해 그저 양심의 가책을 털어버리려는 의도뿐이니까 말이다. 누구한테 검사를 받을 일은 없으니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자. 어느 날 전 여자친구가 헨리크를 찾아왔다. 그를 여전히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의 전 여자친구는 한껏 예쁘게 차려입고 맛있는 음식까지 챙겨왔다. 그녀는 헨리크의 구멍난 양말을 바느질해주는 등 그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온갖 일을 찾아 했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헨리크는 피곤이 몰려왔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졌다. 다음은 사과 편지의 내용이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 미안해. 가치 있는 시간을 따분해해서 미안해. 이젠 널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넌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행복해서 미안해. 헨리크는 편지를 쓰고 나서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이 비합리적인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예전과 같지 않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무력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기. 이랬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통해 무력감을 표현할 수 있다. 헨리크는 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안도감이 느껴졌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나도 너를 좋아한다면 좋을 텐데. 같이 있는 동안 나도 기운이 솟는다면 좋을 텐데. 널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너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둘 다 행복하면 좋을 텐데. 상황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책임감과 죄책감은 커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전함도 느껴진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면 관계를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 또한 당신이다. 만약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당신은 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 관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므로 비현실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기 쉽다. 이를 전문 용어로 전능감이라고 한다. 자신의 중요성, 통제력, 영향력에 대한 전능감에서 벗어나는데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본인이 가진 통제력보다 훨씬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탓한다. 발데마르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도 마지못해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다. 바나나를 좋아하는 투에는 사무실에 마련된 과일을 다 먹고 싶지만 1개 이상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리케는 운동을 싫어하는데도 일주일에 몇 번씩 달리기를 하러 나간다.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깨면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죄책감, 자기 비난, 양심의 가책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데 한몫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지 않으며 남을 배려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과의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덴마크 벤쉬셀의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실 이때부터 죄책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긴 했다. 한 번은 두꺼비 2마리를 잡아 모래와 물을 채운 수조에 헤엄치게 두고는 그만 까먹고 말았다. 나중에 기억이 나서 지하실로 가보았더니 두꺼비들이 죽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두꺼비가 죽은 게 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너무 슬프고 부끄러워서 두꺼비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으려는 경향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 적 또한 많았다. 내 담당인 집안일을 미룬 채 누군가가 나설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고통만큼은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알보그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문안을 하러 갔을 때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 설치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힘들게 장거리 운전을 해가며 주르슬란드에서 알보그까지 온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2시간 후 같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렇게 뜬 얼굴이 꼭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같이 보였다. 양심의 가책에 압도당해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옆 환자의 아들은 나보다 멀리 사는데도 매일 병문안을 온다는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모녀 사이에 끈질긴 감정의 연결고리 때문이었을까?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어른이 된 후에도 내가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죄책감이었다. 이것이 비합리적 죄책감이라는 건 알았지만 죄책감의 굴레를 벗고 이면에 숨겨진 감정들을 해방시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죄책감이 느슨해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죄책감과 책임감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이었다. 덕분에 책임의 한계를 알 수 있었다. 양심의 가책이 다른 감정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싸워야 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 또한 통제의 착각이 원인이었다. 나는 나만 잘하면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어머니가 나를 제대로 보아주고 마음에 담아줄 거라고도 믿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내 자신을 탓했다. 그러다 희망과 통제의 환상을 버리자 슬픔과 무력감이 느껴졌고 그제야 마침내 죄책감의 굴레가 느슨해졌다. 시련을 극복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이 책에서 소개한 사례들의 주인공처럼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그렇게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나를 탓했던 모습이 우스울 지경이다. 내 능력을 그토록 과대평가했다니 부끄럽기까지 하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대형견에게 겁없이 달려들어 흠씬 쥐어터지는 소형견이 따로 없었다.
안타깝게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나를 웃어 넘길 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무수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불안의 감정은 매우 컸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어도 혼자일 때보다는 더 빠르게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무능함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로 인해 느껴지는 불안과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 거대한 보상이 기다린다. 바로 죄책감을 곱씹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고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지치는 싸움에 갇혀버린다. 그저 내려놓는 것만으로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